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이든 콜 박사입니다. 47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안정된 삶을 영위해야 할 시기였지만 불과 1년 전 저는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의사이셨던 아버지와 간호사셨던 어머니 덕분에 의료 분야는 저에게 매우 친숙한 영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었고 30대 중반부터는 내과 전문의로서 뉴욕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내와는 15년 전에 이혼했으며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리암이 있었는데 리암은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여 감기 한 번 앓지 않던 저는 매일 새벽 조깅과 저녁 헬스장 운동으로 꾸준히 체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몸에 이상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느껴졌으며 피부색이 황달로 인해 노랗게 변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라고만 치부했습니다. 의사로서 밤낮 없이 병원에서 지내는 것은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증상이 점차 악화되자 결국 스스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결과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담당 의사는 저에게 이든, 안타깝지만 간세포암 간암이며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듯했습니다. 간세포암이라니.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 B형 간염을 앓은 적도 없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조차 없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암은 이미 간의 70%를 침범한 상태였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로 인해 외과적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간이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간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천 명에 달하지만 연간 기증되는 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는 달리 뇌사자의 장기뿐만 아니라 생체 기증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증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고 수술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저는 제가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 최준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든 한국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어?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한국에서 이식을 받으라는 조언이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생체 간이식, 그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최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생체 간이식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한국은 오히려 뇌사자 기증보다 생체 간이식이 더 활발하며 수술 기술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기증할 수 있다면 대기 명단에 오를 필요 없이 즉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 이든 자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 말을 들은 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이 기증할 수 있다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 저의 아들 리암이었습니다. 리암은 이제 19세의 대학생이 되었고 건강하며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몸을 희생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리암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암, 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고 저는 제 병의 심각성과 간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암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언제 수술하면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리암? 리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증하면 되잖아요. 제 간을 아빠에게 드리면 아빠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안 돼, 리암. 그건 너에게 너무 위험해. 그러자 리암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게 해주세요. 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으로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해도 될까? 혹시 아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제게 기회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이후 모든 절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준호 박사가 소개해준 한국의 대형 병원과 연락이 닿았고 병원 측은 제 상태를 검토한 후 즉시 검사를 위한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 달이 걸렸을 과정이 단 일주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처리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리암과 저는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은 몸을 지치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저의 아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려 한다는 사실은 저를 벅차오르게 했고 깊은 감격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의료진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면 간호사나 접수 담당자가 먼저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마중 나오는 모습부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사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말에서 환자를 단순한 수술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검사는 신속하고 매우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리암에 가는 저에게 완벽하게 이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식 준비에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통보는 미국에서라면 최소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일이 한국에서는 단 열흘 만에 수술 일정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저는 리암과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암,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정말 괜찮겠니? 리암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심을 굳혔고 저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저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료진은 준비를 마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의료진의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깨어난다면 저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의료진이 서 있었고 담당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든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리암이었습니다. 리암은 아들은 괜찮습니까?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도 잘 회복 중이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실에서 리암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그를 불렀습니다. 리암, 괜찮니? 리암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야말로 괜찮으세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암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의 감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겪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특히 간이식은 거부 반응이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만큼이나 회복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의료진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라 하더라도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했고 회진도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훨씬 더 자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었는데 호출 버튼을 누른 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정말 세심하고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출 버튼을 눌러도 10분에서 15분이 지나야 간호사가 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병원의 청결 상태와 시설 관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규모는 크지만 관리가 허술한 곳이 많아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은 마치 호텔처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 직원들이 와서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침대 시트도 자주 교체해 주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끗한 상태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리암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리암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간 기증 후유증은 크지 않았고 며칠 뒤부터는 병실 안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이 매일 회진을 돌고 저를 챙겨주기는 했지만 미국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자주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나 약물 변경 등을 결정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료진이 너무 바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제대로 된 집중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의료진이 바빠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응급대응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담 간호사와 내과 의사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천이 38.9도입니다. 바로 혈액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제 팔에서 신속하게 피를 채취했고 의사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감염 증상입니다.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겁니다. 즉시 항생제 주사가 처방되었고 저는 더 이상 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를 자주 방문하는 대신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이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반응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더 발전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의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원 전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든 씨, 회복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생체 간이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의료기술 자체는 뛰어나지만 장기 이식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생체 간이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환자들은 오직 뇌사자 간이식만을 기다려야 했고 대기 명단에 오른 채 수년을 기다리다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생체 간이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미국에서도 분명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퇴원 하루 전날 밤, 저는 리암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암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수술을 받은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리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리암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 같아. 저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의사로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받은 이 귀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몸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고 의료진도 퇴원해도 좋다고 했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제 목숨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기적을 바라며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했을 이식을 한국에서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한국에 머물면서 이곳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워보면 어떨까? 저는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퇴원 후에도 한국에서 좀 더 머물며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반가워하며 미소를 지었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든 박사님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 연구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의료 환경과 시스템을 심도 있게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술 비용의 극명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최종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수술, 입원, 검사, 재활 치료까지 포함된 전체 비용이 약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미국에서 간이식을 받았다면 얼마가 들었을지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간이식을 받는 경우 수술 비용만 평균 35만 달러, 약 4억 7천만 원이며 입원비, 추가 검사비, 재활 치료비까지 모두 합치면 총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은 비용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똑같은 수술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나는 거지?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나도 비싸서 보험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차이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리암에게 전하자 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었어요. 방학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국제 의료 자문 역할을 제안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미국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특히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 전산화된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 비용 구조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환자의 진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병원 간 공유가 가능하다니. 미국에서는 아직도 병원마다 기록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데,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회복과 여행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리암과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이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우리는 곧 매료되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한국의 바다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자갈치 시장에서 맛본 신선한 화로회와 해산물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빠, 이렇게 싱싱한 회를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비쌀 텐데. 한국은 정말 음식도 최고구나.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보았지만 제주도의 한라산과 푸른 바다, 돌담길을 따라 걷는 기분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리암과 저는 제주도의 작은 한옥에서 하루를 묵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다양하고 멋진 곳이 많네요. 그러게, 나도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일 줄은 미처 몰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주였습니다. 경주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과 오랜 유적들이 남아있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수천 년의 역사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최첨단 의료기술까지 발전시키다니. 저는 한국이 그저 저를 치료해준 나라가 아니라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의료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국제학회 발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의 강점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시스템 차이를 분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리암 역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만약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네가 원한다면 아빠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니라 한국을 깊이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그저 받고 떠나지 않겠다고. 한국이 저를 살려준 것처럼 저도 한국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제 두 번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든 콜 박사와 리암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